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나스닥 100 지수의 본장, 이게 나스닥이고요. 그리고 골드입니다. 둘 다 일봉입니다. 일봉의 흐름을 비교를 할 겁니다. 일봉의 흐름을. 네. 자, 우리가 매크로를 분석을 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살펴야 됩니다. 동시에. 예를 들면 지수가 있으면, 미국 지수가 있으면은 뭐 달러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달러 인덱스도 있을 것이고, 달러 인덱스, 혹은 N달러, 그죠? 그리고 미국의 국채, 혹은 일본의 국채, 맞죠? 뭐 여러 가지, 혹은 뭐 비트코인의 흐름도 살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갑자기 뭐 방향 전환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좀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동시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A, B,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A를. C, D, E가 있다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가 매크로를 볼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게 A가 이렇게 되면 B가 무조건 이렇게 되고, C가 이렇게 되면 D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매크로를 볼 때 여러분께서, 요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화가 올라가면은 나스닥이 어떻게 되고, 엔화가 떨어지면 나스닥이 어떻게, 절대적인 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아셨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때그때 이슈들, 매번 매크로 이슈는 바뀌어요. 그죠? 되게 뭐 중요하게 여겨지는 매크로 이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의 어떤 상호관계, 메커니즘도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지금 차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과 골드인데요. 보시면 나스닥과 골드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나스닥은 떨어지는데 골드는 급등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건 절대 없다라는 걸 꼭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시다시피 이 지난 2월달부터 나스닥이 빠졌어요. 그죠? 2월달부터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살짝 보이죠? 네. 좀 여유있게 보시면, 그죠? 자, 2월부터 트럼프의 어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월 1일부터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10%를 부과했었거든요. 대중국 관세. 그러다가 3월부터 30%로 올렸어요. 20%. 3월엔 20% 올렸고, 4월에는 45%에서 145%까지 최대 올렸다가, 이제 지난 얼마 전에 5월 중순경에 다시 30%로 낮추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관세 우려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다들 막, 야, 이러다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다들 이런 불안감에 동시다발적으로 투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주식, 혹은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투매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어디로 쏠리게 되죠? 바로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야, 나 주식 팔고 이제 좀 안전한 거 살래. 그렇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이 골드. 예나 지금이나 이 골드. 네, 전쟁 나도 골드. 네. 골드랑 또 뭐가 있어요? 미국채, 미국의 국채, 미국 장기 채권들, 그죠? 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달러.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여러분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60% 이상이 이 달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기축통화가 있죠. 바로 뭡니까? 엔화. 일본의 엔화.
요것도 안전자산으로 속하죠.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자,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사는데 투자 심리가 어디로 쏠렸느냐? 바로 이 미국의 국채, 그리고 엔화로 쏠렸어요. 달러로는 쏠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2008년도에 금융위기 겪었을 때, 혹은 2020년 코로나를 겪었을 때, 그때 달러 어떻게 됐어요? 초급등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달러는 초급등을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네, 너무 당연합니다. 물론 달러가 계속 올라가진 않았죠. 네, 아무튼 코로나 당시에는, 그때는 초급등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는 이제 양적완화되고 돈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도 많이 떨어졌었지만은, 네. 근데 보통 위기를 겪게 되면은 달러는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번만큼은 달러가 급락을 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골드를 지우고 달러를 보여드릴게요. 밤에도 달러 인덱스를 보여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를. 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이 보라색 보이시죠?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제가 2020년도에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때입니다. 2020년도에, 그죠? 자, 코로나 터졌죠, 요때. 이건 지금 이 나스닥 때문에 이게 좀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 보이시나요? 이 구간? 네, 이 구간. 그리고 여기 확 올라가죠. 달러 인덱스가. 맞죠? 네, 달러 인덱스가 확 뜁니다, 순간적으로. 네, 이런 거. 그리고 이거를 달러 인덱스로 봐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원달러로 보게 되면은 더 이게 확실하게 좀 다가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원달러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네. 원달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원달러 색깔을 제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밤에도. 네. 자, 이제 느낌이 좋으실 거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원달러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맞죠? 확인되죠? 예. 그러다 나중에 돈이 풀리면서, 지금 요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되게 기울기가 약해 보이는데, 꾸준하게 원달러 빠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양적 완화 되면서 돈이 풀리니까 달러는 당연히 값이 떨어지죠. 달러의 가치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네, 다시 골드로 가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보통 달러는 어떻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왜 달러가 떨어졌느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글로벌 위상도 함께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졌던 이유가 그거다. 사람들이 이제는, 야, 미국 이러다가 정말 경제 침체에 가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미국 못 믿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수요가 어디로 몰렸다? 미국의 국채화. 미국의 국채로 몰렸고, 그리고 달러로 몰렸다. 자, 수요가 미국의 국채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국채금리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폭락을 할 적에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자, 봅시다. 이제 국채금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보십시오. 국채금리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10년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물. 네. 이 기간, 지수가 급락했던 기간이 여기입니다. 그죠? 이 기간 동안의 국채금리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년물 국채금리를 볼게요. 어땠어요? 같이 급락을 했죠? 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증시가 위험해지고 미국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이동을 했고, 국채는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은 가격과 반비례해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즉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되게 불만이었던 게 이 재정 적자, 재정 지출. 네. 그러니까 걔네 미국은 엄청나게 부채가 많아요. 매년 부채가 진짜 많았거든요. 매년 부채가 쌓여만 갔었어요. 근데 이 차입 비용, 이자, 이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국채 금리가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될 무렵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었었죠. 트럼프는 여기에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게 원했던 게 뭐냐면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리파이낸싱. 제가 얼마 전에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죠?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채 상환하지 못하면은 더 높은 이자로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파이낸싱. 그죠? 다시 높은 이자로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된다. 부채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자도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길 바랬고, 그래서 계속 파월한테도 금리 낮춰야 된다. 너 너무 늦다. 파월 멍청하다. 계속 비난하잖아요. 연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트럼프는 글로벌 경제를 공포스럽게 만들었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줬어요.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글로벌 증시를 충격 속에 빠뜨렸죠. 그래서 실제로 걔가 원했던 대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네. 했다가 갑자기 헤지펀드, 그 당시 썰로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도 레버리지도 많이 매수하거든요. 네. 근데 걔네의 대규모 쇼커버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갑자기 급등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도 되게 놀랬죠. 이 시점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바로 상호관세 90일 연기, 90일 유예. 내가 90일 줄 테니까 이동안에 너희 협상 시도해라. 우리 협상 받아주겠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차트는 뭐다? 미국지 10년물 차트입니다. 10년물 일봉 차트예요. 10년물 일봉 차트. 네. 딱 그때였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 한번 쫙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최근에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차트 보여드리면, 자, 나스닥 차트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가 어디냐? 2월. 이때 2월 1일날 트럼프가 대중국관세 10%를 부과합니다. 그게 2월 1일이었고 2월 3일 첫 거래일날 개파락으로 출발했던, 근데 지금 거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대중국관세 몇 프로라고요? 30%입니다. 즉 차트만 보면은 이때의 모든 어떤 관세와 관련된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황당한 거죠. 야,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거든요. 글로벌 상호관세 10%는 지금 유예 중에 있고요. 시간 지나면 풀립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나라는 10%를 그대로 적용받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는 협상이 잘 안 풀렸을 경우에는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로 보복관세 때리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맞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 급등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국에는 약간 화해 모드로 가면서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날. 맞죠? 근데 그것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다시 30%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근데 지수는 중국 대중국가세 10% 때렸던 가격대 위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자, 그럼 다시 우리 미 국채 금리로 다시 한번 가보자.
국채금리가 지금 요거 10년물이고요. 20년물, 30년물 보시면은 전고점 트라이 중입니다. 지금 30년물입니다. 전고점 트라이 중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자 끝나고 나서 무디스가 세계 2위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죠?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이로써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피치 이 세 신평사 모두 다 미국을 한 단계 강등시킨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거죠. 네. 백악관은 이를 두고서 별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이미 신평사 두 개가 한 단계 하향했었기 때문에 이번 하향은 솔직히 거의 현상 유지 수준이다. 별거 아닌 걸로 치부했거든요. 그죠? 네. 실제로 지수도 어떻게 됐어요? 나스닥 본장도 월요일 첫날에는 개파라 출발했으나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거에 S&P와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시켰을 때는 그 다음날, 그날 내지는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어쨌거나 하락 파동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버틴 거에 안 빠지고. 네. 과거에는 빠졌는데 이번엔 안 빠졌어요. 어떻게, 그럼 이걸 좋게 봐야 될까요?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우선 채권금리. 지금 장기물 채권금리가, 국채금리가 어때요? 지금 미국채 금리가 저거 트라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얘네들이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네, 정배열입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은, 보십시오. 아주 이쁜 정배열 상태가 됐어요. 2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그렇고, 거기다가 10년물 마저도 최근에 정배열이 됐어요. 되게 이쁜 지금 정배열이 된 상태입니다. 역배열과 정배열 뭔지 아시죠? 대표적으로 정배열이라 하면 21 이평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120선. 네. 즉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평선일수록 아래에 깔리는 이런 걸 정배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정배열이 되어야 상승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집니다. 참고로. 네. 정배열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조건,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채금리 이렇게 올라갔고, 거기다가 최근에 일본의 장기물도 초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일본 40년물입니다. 일본 국채 40년물 금리. 지난 지수 폭락을 할 적에 2월달에 이미 2월부터 3월, 3, 4월 사이에 이미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죠? 많이 급등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5월 들어서도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에 이어서. 이건 30년물짜리. 이게 어제, 이게 오늘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일본의 국채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써야죠. 일본도 경제가 대국이잖아요. 오죽하면 일본의 엔화가 기축통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유일하게, 어땠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지금 이제 금리를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2022년도부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초고속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죠.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퍼져버린 이 돈,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가지고 물가가 치솟았어요. 경제를 잡겠다고 돈을 풀었는데, 경제는 많이 잡혔지만은, 너무 좋아졌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물가가. 맞죠, 여러분?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2022년부터 유례가 없었던 초고속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만 예외적으로 계속 얘네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었던 거죠. 일본만. 그죠?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릴 적이 있었었는데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 자, 이 금리차, 양국가, 일본과 미국, 일본과 미국,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금리차를 이용한 트레이드, 그게 나오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엔캐리 트레이드. 마이너스 금리인 엔화를 빌려요. 빌려서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도 사고, 뭐 부동산도 사고, 미국 채권도 사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어쨌거나 일본 엔화는 이자를 안 받으니까요. 안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미국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마침 2022년도부터는 금리가 막 치솟았으니까, 금리 인상을 막,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돈 벌기 얼마나 좋은 구조였습니까? 맞죠? 자, 때문에 우리는 이 일본의 엔화라든지, 엔달러라든지, 이런 어떤 일본의 국채 시장에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일본의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통상 그 나라의 화폐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폐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메커니즘이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엔달러, 어떻게 됐다? 엔달러도, 자, 엔달러가 하락을 한다. 엔달러가 하락한다는 건 뭐냐면 엔화가 강세를 띈다. 반대로 달러는 약세를 띈다. 그리고 엔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 우려 또한 커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의 채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떨어져요. 그죠? 엔화가 올라가죠. 엔달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엔달러가 떨어지면서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좀 예쁘게 쓸게요. 이게 최대한 예쁜 거예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자, 다시 아까 여러분들 제가 싼 엔화를 빌려가지고 달러로 바꾸는 투자를 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엔화가 비싸져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엔화를 빌렸던 차입 비용이 어떻게 돼요? 차입 비용이 올라가죠. 그죠? 옛날엔 공짜로 빌렸는데 이제는 공짜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실제로 금리를 인상을 하기도 했고, 맞죠, 여러분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고, 더 이상 엔화가 공짜가 아니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 조달 비용 같이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엔캐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맞죠? 거기다가, 자, 생각해보세요. 엔화를 빌려가지고 달러를 샀어요. 달러로 환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서 미국의 주식도 사고, 또 미국의 채권도 살 수가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미국의 국채도 샀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국채, 주식을 샀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최근에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의 국채금리,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얘네가, 이제 20년, 30년, 미국의 장기, 20년, 30년물 진짜 장기로 계속 묻어둘 생각이면은 당장 이런 가격 변화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만기가 되면 그때 그 수익률을 보장받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근데 그때까지 가져갈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냐고. 20, 30년까지 기다릴 그 투자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은 세월이 아닌데.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국채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서 손실을 발생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실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뭐예요? 달러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달러도. 맞죠, 여러분? 자,
엔화는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거나 주식을 팔거나 해가지고 엔화로 바꾸려면 기존에 빌렸던 엔화보다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달러는 떨어졌으니까. 맞잖아요.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원달러 환율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1달러에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었다. 1달러에 1000원일 때가 있었어요. 1000원. 알았죠,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나중에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1달러에 2000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1달러에 2000원이 됐어요. 자, 예전에는 1000원을 가지고서 1달러를 가지고서 우리 원화로 바꾸면 1000원을 줬어. 그쵸,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은 1달러를 가지고서 바꾸면 2000원을 준다. 아, 제가 얘를 잘못 뒀죠. 500원. 1달러 이제 500원이 됐어요. 1달러 500원. 여러분들. 예. 예전에는 1달러 가지고 1000원을 줬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1달러 가지고 500원을 준다 이거예요. 1달러에 500원을 준다. 그러면은, 1000원 가지고서 달러로 바꿨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손해겠죠? 그죠? 1000원 가지고, 1000원일 때 달러로 바꿨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원화로 바꿀 때 손해잖아요. 엄청나게 큰 손실 아닙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비싸지고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싸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얘네가 바꾸는 건 또 지금 손해다. 근데 이런 현상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추세적 관점이잖아요. 지금 추세적 관점. 이런 현상이 지금 한두 달이 아니거든요. 지금 꽤 오래 지속이 됐거든. 그러면 엔캐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환차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환차손이에요. 환차손.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욱더 벌어지기 전에, 이런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엔캐리 투자자 입장에서 뭘 해야겠어요? 빨리 미국의 자산을 팔아서 엔화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상환을 하던지 아니면은 지금 어때요? 일본의 엔화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일본 주식을 산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달러 대비 일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면 미국이 자산을 팔아서 그 달러를 엔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엔화, 미국, 일본의 자산 같은 것들을 사야 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다. 이거 무시 못한다. 맞죠? 이거 무시 못한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자, 골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골드 다시 한번 볼게요. 깔끔하게 해서. 네. 골드를 다시 보게 되면, 골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골드를 보시면요. 최근에 골드는 이제 안 보이는데요. 골드는 이때는 완전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고, 자, 파란색이 나스닥이라고 했어요.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골드가 분명히 조정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스닥이고요. 골드를 볼게요. 어떻습니까? 나스닥 지수가 급반등이 나올 적에 골드는 빠졌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골드는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약간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 최근 들어서 지난 2월부터 이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골드예요. 매일매일 똑같진 않았어요. 나스닥이 올라가면 골드가 빠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골드가 올라가고, 매일같이 이렇게 100%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디커플링이 있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대표격인 이 나스닥과 골드 간의 디커플링이 최근에는 이런 성향이 매우 강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골드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골드는 급등을 하고 있고, 잘 보세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연일 하락 중에 있고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있고, 즉 일본의 엔달러도 마찬가지. 엔달러가 떨어지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엔달러가 떨어지는 것은 엔캐리 청산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과연? 얼마 전에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엔달러도 올라갔었어요. 그죠? 지수 급반등이 나오면서 엔달러도 올라갔었었는데 그마저 지금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지수 급반등 나오기 전까지도 돌아간 거예요, 지금. 지수가 급반등 나오기 전 가격으로 돌아갔고, 엔달러가, 맞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 확인되죠? 그리고 미국의 일본의 장기물은 4월 달보다 지금 더 급등하고 있고, 40년물도 마찬가지 더 급등이 나오고 있고, 맞죠? 미국의 지금 20년물도 보시면은 4월 달 지수 급락했을 때 그보다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맞죠? 국채금리가. 국채금리 급등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네. 금리가 급등한다. 급등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즉,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요. 안전자산 수요가 떨어지면, 대표님, 안전자산 수요가 떨어지면 위험자산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주식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잖아요. 그쵸, 여러분? 강등을 시켰잖아요. 네. 이제 미국의 신뢰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미국 못 믿겠다. 미국 이렇게 지금 수년간 누적된 재정 적자 리스크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마저 트럼프는 설상가상 감세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자, 감세. 소득세도 감면해주고 기업의 법인세도 깎아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세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재정 적자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2016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2017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이 됐는데, 감세를 추진했던 결과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실제로 재정 적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어요. 실제로. 이미 선례가 있어요. 그것도 트럼프 1기 때. 근데 지금 그때 트럼프가 추진했었던 그 감세안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감세안에. 그 항목들의 상당수가 2025년도에 만기가 된다고, 만료된다고. 그래서 그걸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연장하고 일부 수정 보완하고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재정투자 리스크는 더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국채도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물론 안전자산이지만 길게 봤을 때, 네. 근데 당장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채를 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국채를 매도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부채, 즉 이자 상환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도 올라가게 돼요. 맞죠, 여러분들? 네. 여러 가지,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좋은 건 아니죠. 금리 상승은 특히나 뭐 성장주라든지 빅테크주 이런 애들이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은 쥐약이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그런 국채 금리가 지금 이미 4월달 정고점 돌파 중에 있다. 돌파 시도 중에 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볼게요. 골드. 우선 골드. 네. 골드 보시면 여기 급등했던 거 상당 부분 이제 급락했던 거 상당 부분 만회하고 지금 급등 중에 있고, 맞죠, 여러분들? 급등 중에 있고요. 거기다가 일본의 엔달러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장기 국채 금리 급등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일본 최근 들어서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만 어때요? 얘만 지금 독약청청 좋다 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다른 요소들은 급락했을 당시 그 현상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다른 애들은
4월달 급락했을 그때의 주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그걸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골드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의 이 나스닥 미국 지수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오히려 2월달에 중국의 대중국가세 10% 부과됐던 그 가격을 넘어서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사실 진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거 좀 약간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닐까? 불트랩. 상승장인 줄 알았지만은 이게 알고 보면은 덫이었던, 페이크였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도 예. 물론 좋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야,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매물대에서 이 넥라인에서 안 빠지고서 버틴다라는 건 이거는 더 가겠다라는 거 아니냐. 기술적으로 보면 좋게 보려면 충분히 좋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안 빠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위험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양봉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양봉이 7개입니다. 어제까지 양봉이 7연속으로 양봉이 나왔어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전 이 상황을 엄청난 비이성 과열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솔직히 매수는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여기서는 매수는 아니다. 여기서 매수는 아니다. 아까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는데 어제 기준으로요. 네, 어제 기준으로 이 미국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올려드렸냐면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네. 어제 주목할 만한 통계 중 하나는 개인 매수인데 어제 낮 12시 미국 시간으로 12시 30분까지 개인은 41억 달러로 순매수했는데 이는 하루 기준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엄청난 역대급 과열권이에요, 지금이. 이런 패턴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역대급 과열권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대치를 찍었다? 고점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다? 이거 기관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론 이러한 상승 배경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누가 관여했습니까? CTA 펀드, CTA 자금과 헤지 펀드들의 매수세가 있었어요. 엄청난 매수세, 기록적인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이 CTA 매수세도 많이 수그러들었고요. 헤지 펀드도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죠. 근데 얘네가 매수가 줄어들었다. 근데 여기서 개인들의 매도가 늘어났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개인들이 지금 총알바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아셨죠? 근데 저는 뭔가 찝찝합니다. 네. 뭔가 찝찝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 요거 지금 미국 역사상 최초로요. 네, 이번에 작년 기준입니다. 이 미국의 이 국채 이자 비용이 이자 비용이요. 국방비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의회 예산국은 네, 올해는 물론이고 올해는 당연하고 길게는 2035년까지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초과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미국의 어떤 부채 문제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던 이슈예요. 그래서 야, 별거 아니야. 뭐 미국 부채 빚 많은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야, 별거 아니야. 무시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상황을 봐야죠. 무디스가 한 단계 강등을 시켰고요. 그죠?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다 감세안을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가. 감세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자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당장 7월달까지 해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지고 있지 않느냐. 계속 빠지고 있지 않느냐. 보통 여러분들 그 국가의 통화는요, 통화, 그 국가의 통화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라의 어떤 재정이 되게 건전하고 탄탄하다, 그럴 때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 나라에 뭔가 리스크가 있다, 그럴 때는 하락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계속 빠지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어떻습니까?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는 탄탄하게 너무 잘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뭐 진짜 정답은 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당장은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 제 눈에는. 미국 증시는 진짜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가 근처에 머무르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좋다고 막 난리치면 박수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과연 지금 이게 매수를 하는 게 맞나, 이 시점에. 여기서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올랐어요. 미국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우리나라 다 올라갔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장격인 미국이 빠지게 된다면, 혹시라도 미국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 증시들이 과연 여기서 무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 중국과의 협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수속 협상이 남아 있고요.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트럼프는 뭘 좋아한다? 여러분들, 트럼프는 국채금리를 떨어뜨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지금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목표는 10년물, 이게 10년물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를 4% 언더로 떨어뜨리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과연 트럼프가 이 상황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자 비용이 그렇게 막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또다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또 어떤, 사실 트럼프가 SNS에서 무슨 말을 하면 급등을 할 때도 급락을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